네, 오늘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체제 선전을 강화하는 등 투표 독려에 나선 바 있었는데요. 네, 과연 김정은이 영향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북한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제 처음 열리는 것인데 또 뭐 이번에도 보나마나 뭐 거의 100% 찬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특히 북한 선거에서는 거의 다 100% 찬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몇 프로의 찬성률을 확보하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를 관철시킬 것이다. 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정말 탄탄하게 북한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거를 대내외에 선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반대표 던지면요, 바로 들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들킬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반대표를 하나도 나오지 않게 사전에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을 하고 집중적으로 통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고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만이 알 수 있는 반대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100% 찬성표가 나올 정도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건데 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수수께끼이자 허구입니다. 네.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북한의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네. 이게 좋은 말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조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특히 또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자기네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민주주의만큼 좋은 주제도 없고 또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야만이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호에 들어가 있는 민주주의에 맞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이렇게 100% 선거 찬성이 나오는 선거지만은 4년마다 정기적인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선거라고 해서 북한이 국호에서 나와 있는 민주주의 개념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과 달라요. 플로레타리아 독재 민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실상의 의미는 전혀 딴판이다. 그 딴판인 독재의 민주에 맞게 선거도 독재적인 선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이 9월 승전 기념식에 김정은을 초청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5월이었죠.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중국은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중국의 행사,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 행사에 가지 못하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그 분석에는 중국이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대국이 아니겠습니까? 동맹국가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연 러시아에 갈 것이냐? 그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변수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에 가지 못했다. 이걸 이제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바로 중국 행사에는 갈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현 상태에서의 어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 냉각 관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중국 전승절 행사도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가 김정은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중국이 결국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집착과 아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판단에는 저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못할지언정 중국은 특히 시진핑이는 세계 제2강대국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중국의 G2라는 지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용납을 못해요. 버리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북한의 핵 문제를 두고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의 이런 G2의 위상을 흔드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G2의 위상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시진핑의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라는 북한 지도자를 전승절 행사에 데려다 놨을 때 시진핑이가 누리고자 하는 국제적인 위상 확보, 여기에 과연 김정은의 참석이 도움을 줄 것이냐, 저는 못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자회의라서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초청했다 하더라도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꼬리를 완전히 내려놓고서 참석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네. 바라지 바라지 않는다. 경축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는 걸 주민들한테 허위 선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꼬리 내리는 김정은의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과연 전선에 갈 수 있을 것이냐. 김정은이 이상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북중 관계의 냉각 구조의 성격으로 볼 때 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네, 것이죠.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시진핑과 양자회담을 가질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간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관계가 이제 정상화의 수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승절 행사가 9월 초예요. 네. 이게 7월 말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런 해빙의 기운이 올 정도의 지금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에 부임한 중국 대사가 아직까지도 신임장을 김정은한테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가 중국에 대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네. 아직도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와 같은 그런 북중 관계의 냉각을 감사하고라도 김정은이 체제의 어떤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런 거에서 좀 후퇴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단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양자 접촉은 충분히 예견됐고 양자 조치까지 갈 정도로 녹았기 때문에 그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말입니다. 9월에 열리는 서울 안보대화에 북한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처음으로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이 초청에는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서울 안보대화가 이번이 이제 4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을 초청한 것은 이제 처음인데 네. 이번에 다루는 주제가 이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이제 이 동북아시아제에서의 전반적인 안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과연 북한이 지금 동북아의 안보 또 북한 핵 문제를 두면 전 세계의 안보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혹독한 지도자인데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 김정은이 올 것이냐, 김정은 그 체제에서 과연 파견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고립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서울대에 왔을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이런 동북아의 어떤 안보 지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중요한 의제인데 그러면은 김정은이의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지 김정은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참석자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하자면 내가 욕먹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건데 김정은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주제를 놓고 봐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가 현재 남북 관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화의 흐름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기보다는 북한의 그런 비대칭 전력을 중심해서 도발 대결적인 국면으로 가가지고 이걸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활용하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회에 올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보는 그런 무대에 나와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북한, 김정은의 입장일 텐데 일단 지금 이란 핵협상이 마침 타결이 되면서 모든 국제사회 관심이 이제 북핵 문제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란과 북한의 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북핵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란 핵 문제도 예. 많은 전문가들이 통상적인 기대가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에 이 극적인 협상의 돌파가 마련돼 가지고 과연 합의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예. 희망보다는 그 비관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나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도 어떻게 됐든 협상을 통한 돌파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의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네. 이란도 신뢰가 없고 북한도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없는 수준이 북한은 마이너스 정도일 것이고 그래도 이란은 한 10%, 20% 정도는 신뢰가 좀 싹이 그래도 조금 있었거든요. 이렇게 협상 상대에 대한 신뢰의 수치가 다른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은 이란의 경우에는 핵을 사실상 가진 나라가 아니고 핵무기를 갖기 위한 과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정지 작업을 다양하게 정지 작업을 갖는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를 꾸미는 단계에 불과했는데 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에 아주 근접한 95% 이상 완성도를 갖춘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를 협상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도 미국은 북한과 극적인 어떤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네. 또 마련할 수도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두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돌파가 네.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실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은 상당히 좀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게 참 한계인데요. 네. MB 정부 뭐 과거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불행하게도 현재 북핵 협상에서 사실상 큰 진전이 없거든요. 네네. 예, 큰 진전이 없고 최근 현 정부 들어왔어도 별다른 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육자회담으로 돌아와라. 또 비핵화 약속을 지켜라. 네. 그러면 어떤 이러한 선물을 주겠다, 교류협력을 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해결책이 없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다 와 있고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은 단순한 육자회담과 같은 어떤 순수한 주고받기식 협상의 단계를 벗어났다. 네. 힘의 우위를 통한 압박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힘의 우위라고 하는 것이 재래식 군사력에서의 어떤 힘의 우위나 압박 가지고도 안 되고 왜?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핵에 의한 핵 무력의 우위를 북한한테 보여줘가지고 북한이 한국의 핵 우위에 대한 실질적인 핵 무협을 느끼기 전에는 네. 절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없다. 그래서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또 미국과 우리 한국 내 일부 학자와 전문가 싱크탱크에서 주장하는 것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고 협상을 해라. 요즘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이 네. 정상적인 핵 우산이 아니라 찢어진 핵 우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사실상 이제 육자회담으로 돌아오라를 할 게 아니라 예. 한미 간의 비밀 협상이든 공개 협상을 통해서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는 이런 협상을 본격화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의 핵 불균형 상태에 돌아가게 된다. 이거 심각하게 협상이 봐야 됩니다. 아니라 뭔가 좀 더 압박과 이 위협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른 위협도 통하지가 않고 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가 1, 2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서울에 와 있지 않는 한 절대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 북한은 헌법에까지 핵 경제 병력 연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김정은이는 핵이 없으면 언제든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흡수 통일을 당한다. 무력 통일을 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북한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90%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에 의한 육자회담의 틀에 의한 핵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 일변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래도 일단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모쪼록 7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육자회담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끝으로 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숨진 국정원 직원의 유서도 공개가 됐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국정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우수하고 성격도 굉장히 참 훌륭한 그런 직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직원이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참 심심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민간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래 국정원장도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모든 처벌까지 받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공언했어요. 이런 국정원장의 말을 본다면 저는 국정원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현재 이런 그 합법적인 감청의 범위 안에서 대북, 대테러
이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그런 이런 감청 업무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 쟁점하고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다룰 거 아니라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의 실체를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정원의 어떤 정보 역량과 국정원의 정보기관에서의 신뢰의 기반을 흔들지 않게 이걸 다뤄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뭐 검찰이니 국정조사니 네. 이렇게 공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거를 정치 쟁점해 갖고 다루기보다는 국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 정보위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가 안보의 근간 또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세심하게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